구독, 좋아요. 자, 김민수 수석 대변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제 정부입니까? 내각이네요. 내각인데 네, 내각제. 내각이네요. 네네. 예, 아니 이 질문을 여쭤본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각 관련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 국토부는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지명자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에요. 거기다가 김민석까지 포함하면 지금 8명인데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준 내각제냐, 민주당 최고회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려 국회의원만 해도 44%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각의 44%가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역사들이 그 내각제 개헌 걸었었던 DJP 정부 때 한 번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사실상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이런 상권 분립 제도를 굉장히 근간을 흔든다는 게 있고요. 예. 그것도 이건 이해 충돌에 분명히 문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각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정책 심의도 하고요. 또 국무위원은 사무의 한계가 없이 행정부의 최고의 의결 기관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관들은 국무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분쟁이 되는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법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이게요. 지금 실제로 정부의 여당 같은 경우는 지휘를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야가 분쟁이 되는 예산이나 법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정하고 나서 그 내각에 있던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 다시 의석으로 돌아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권력의 균형을 흐트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정부에 대한 감시나 경제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 본질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면에서 지금 이 내각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구성되는 내각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비단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뿐만이 아니라 이 인사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인사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성남시 세력도 있고 예. 또 이재명 본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고요. 대통령실에 특히나 막 네, 곳곳에 그렇죠. 지금 배치가 비서관들로 됐죠?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예전에 뭐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친명 세력들, 찐명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7인 애들도 각자 또 다 임명직에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그립감을 지고 가겠다. 이거는 입법, 사법, 뭐 행정 다 그립감을 완전히 지어서 이건 지금 권력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정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은 언론과 저는 국민의힘 두 군데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지금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언론들이 지금 이러한 인사의 심각성, 지금 권력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흐트리고 있다라거나 상권 분립 제도를 지금 흐트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펜앤마이크나 지금 이 예국 유튜버들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레거시 미디어들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물론 최선을 다해 싸운다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은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정도에 지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야당은 싸우라고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싸우고 견제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특히 여당 같은 경우가 국회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때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하기 힘드니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거 국민의힘뿐이 없는데 국민의힘조차도 제대로 못 싸워서는 안 된다. 여기 한 건 한 건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모두가 다 목소리를 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관과 의원이 겸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소수 뭐 한두 명,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각의 44%를 차지한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네. 한두 명만 더 하면 거의 절반이 딱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당이라는 게 내각의 뭐 활동 지휘를 받는 어떤 천병부대 여기에 이제 불과하겠죠. 정당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협조도 하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오히려 의원 내각제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데, 그리고 의원 업무를 못 하겠죠. 장관이 돼 있으니까 장관 업무만 하겠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원 겸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이제 한번 더 짚어주시고, 네네. 또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재명이 왜 현역 의원을 이렇게 대거 전면에 배치했는지 그 부분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보면요. 예.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아버지라고까지 불렀거든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어떤 누구도 이재명의 말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장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무부처에서 이게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도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오로지 이재명의 말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명이고 찐명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뭐라고 불렸습니까? 수박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찐명 세력들을 지금 장관 자리, 국무위원 자리에 세팅시켰을 때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여기 태클 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예스맨인 겁니다. 모두가 예스맨인데, 그럼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태클 걸 사람들도 없고 여기에 주요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진짜로 대한민국 누누이 우리가 말했지만은 이거는 체제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재명 됐는데도 별 이상 없는데 뭐 끽해봐야 인사 정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취임 100일 후 정도가 되면 분명히 이거는 더 세질 겁니다. 이제 내각 구성이 다 끝나고 100일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민심들의 호응을 얻고 나면은 이거는 분명히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괴할 정도로 세질 것이다라고 저는 더 봅니다. 그립감이 세지면서 기괴해진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법안 요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요. 네. 지금 제가 볼 땐 잽 정도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잽 정도를 던져보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스트레이트 훅도 날라올 것이다 라고 봐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전초전 지금 이 전 단계들을 포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저 사진에 보면 방금 그 사진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쭉 보면 이재명 기준으로 보면 항상 자기 옆에 있던 수석 그렇죠. 최고위원, 뭐 멘토, 때로는 친명의 좌장, 핵심적인 친명 인사, 뭐 이런 게 쭉 지금 내각에 다 포진이 맞습니다. 됐네요. 예. 조금 다르다면 전재수는 부산이니까 조금 이제 네. 다른 그건 보이는데,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배각되는 배치된 장면을 보게 됐네요. 예, 그 면제 이게 내각제 정부입니까? 벌써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걸 지금 판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자, 지금 의원들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지명됐던 초대 내각 인사들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두 여성 장관 지명자 후보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은경 문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과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설수에 사실은 옳은 인물이기도 했는데, 본인이 낡은 구두 신고 뭐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쇼잉도 저치 않게 했는데, 남편 코로나 관련해서 주식 투자 의혹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정은경은 이번에 이제 장관에 지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연거푸 있었는데, 뭐 비난이 있었지만 이재명이 결국 밀어붙였네요. 제가 이거 김민석 국무총리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게 네. 청문회, 인사청문회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효과 없고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정은경 전 질병청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봐야 돼요. 괘씸해요. 어떤 부분들이 괘씸하냐면, 이거 좌파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 사람도 지금 낡은 신발, 낡은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쇼잉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김남국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낡은 옷, 낡은 신발 참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낡은 신발, 낡은 옷 계속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이거는 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즘엔 자기 관리를 위해서라도요 해진 옷까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일부러라고 봐야 돼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 다 그래도 중위소득 이상자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쇼잉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맞는데 더 괘씸한 것은 뭐냐면 2020년 코로나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을 때요. 여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정은경 당시에 질병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손 소독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손으로 잡는 손잡이도 닦아야 됩니다. 컴퓨터 키보드까지 닦아야 됩니다. 책상도 닦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물 대신 소독제로 다 닦으라는 소리예요. 물 청소하지 말고 소독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남편이 지금 손소독제 에탄올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지금 다분히 의도됐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인데 제가 이건 그냥 의혹입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한번 파보세요. 이거 가족만 샀을까요? 남편만? 네, 이거 남편만 샀겠습니까? 남편만이 아니라 사실 일가 친인척이 샀을 수도 있다. 네. 주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친한 친우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질병청장이고 이 정도 발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샀다 그러면 이거 욕심 사나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남편 그 액수가 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에서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더 파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검소하다는 장점일 수 있으나 비루하다는 장점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쇼일 확률이 99%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신발 밑창을 떨고 다닌다거나요, 양말에 구멍을 내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싸게 사면요, 양말 여전히 지금 2,000, 3,000에 살 수 있고요. 옷도 싸지만 깔끔하게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쇼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 기만이다.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만약에 가족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은경 지금 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청문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다 밝혀질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때.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모든 작전이 지금 이와 같을 겁니다. 의혹이 나오면 사실과 다릅니다. 청문회장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하고 막상 청문회장에서 제대로 된 대답 하나 없이 뭉개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재명이 지금 인사하고 싶은 대로 결론은 다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절하게 파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지명자 먼저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여성 장관 지명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미경 후보자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그간에 이제 양국법 자체를 농망법이라고 그간에 했었고 제2요구권을 또 했었죠.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변신을 참 화려하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야당이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당조차도 참 한숨을 푹푹 쉰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송 장관 이 송미령 후보자는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윤석열 정부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됐다고 금방 무슨 농촌이나 농업 문제 뭔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뀐 거죠. 대통령이 바뀌었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줄 서야 되는 대상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양곡관리법 조금만 파고들면요, 이거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농가를 죽이는 거라는 거 자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자가 이렇게 지금 본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이게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본인이 윤석열 정부 때 농망법이라고 농촌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럼 이건 실제로 농망법이에요. 왜냐하면 농망법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입니다. 일단은 쌀값을 떠받치는데 매년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요 5대 품목 같은 경우에 또 1조 1,900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이것만 합쳐도요 거의 3조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성 예산이 이 정도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23년에 대한민국에 23만 명뿐이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이 쌀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금 그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쌀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왜곡되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언제로 소급되냐면요. 이거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 쌀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때 재밌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좀 건의하고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쌀이 더 추가 생산되는 것을 세비로 막으려고 하면 이건 답도 안 나옵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쌀 농사에 투자한 게 아니라면, 배추 농사에 투자했듯이요. 쌀 농사에 투자한 게 아니라면, 이걸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양곡관리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030년이 되면 쌀이 64만 톤 과잉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벌써. 자, 그러면요. 쌀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농가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쟁력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지 좀 연구해 보세요. 아까 제가 1960년대 쌀 부족 현상 왜 얘기했냐면요. 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에 금지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게요?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랬죠. 예,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해서요. 네. 네. 우리나라의 안동소주 같은 것들은 주재료가 쌀입니다. 막걸리 쌀이죠. 근데 안동소주가 이때 이러한 그 상업적인 제조가 금지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게 희석주라고 하는 지금의 소주가 등장해요. 쌀이요, 술을 만드는데 사용하면요, 밥 먹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인 명주가 없었어요. 위스키도 안 나, 브랜디도 안 나, 네, 그리고 지금 포도주도 안 나. 자, 와인도 안 나. 대한민국의 명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K 문화 때문에요. 막걸리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희석주인 지금의 소주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원래 전통주 쌀로 만들고 있던 진짜 공유주, 네, 진짜 공유주인 안동소주라든지 막걸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세요. 규제를 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품질 규제를 하세요. 외국 명주들처럼 와인이나 위스키, 브랜디처럼 지금 잡다한 술들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막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고급화 전략으로 간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술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짜도요, 쌀 추가 생산 다 소비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명품 쌀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쌀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에 팔렸었습니다. 이게 히트를 쳤어요. 대한민국도 명품 쌀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전략을 짜야지 농가가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말로만 할 게 아니라요. 여기 스마트팜 등 지금 농경사회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어떠한 이 농산품들을 우리들이 성장시키고 어떠한 품종 개량들에 우리들이 더 열을 올려야 이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살고 그리고 농촌이 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쟁력이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할 시기이다. 이쪽으로 이러한 예산을 쓴다면요, 대한민국이 10년 후 15년 후에 농촌 이 농작물로만으로도 세계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다수 품종들 수입해와요. 상추 하나 품종도 다 해와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 다 뺏겼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에 투자를 해라. 만약에 진짜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정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이거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주류에 대해서 세계화 전략을 펴라. 이거 쌀 소비 금방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는 이제 농업 사회는 아니요, 지금은 뭐 산업 사회를 넘어서 지금 또 다른 차원의 4차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사회죠. 그러나 농업은 또 다른 차원에서 농업이 산업화된다면 또 다른 산업이 되겠죠. 쌀 재배, 이 쌀에 의존해왔던 쌀은 생명이다 뭐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쌀 재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그걸 유지해왔던 근근히 유지해왔던 그런
역사 이제는 조금씩 개선하고 단절해야죠. 새로운 부분으로 산업화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쌀 재배 사실은 면적도 줄일 필요가 있죠. 새로운 작물들로 또 새로운 산업화로 아까 이제 명주 이야기도 했는데 새로운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장면들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채무 문제 한번 국가 채무 문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정부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습니다. 일종의 채무 소각을 한 거죠. 부채 탕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도덕성 해이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 똑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국민들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지금 361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2020년부터 해서 이 발표할 시점까지 361만 명이 어려운 조건에서 계속 빚을 갚아왔다. 그럼 그 국민들은 뭐냐?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내가 지금 바보 천치냐 이런 자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 얘기 처음 나올 때 펜앤마이크에서 방금과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네.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성실하게 힘들매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갚았던 내가 바보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정말로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 제언 드릴게요. 여기 제언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언 드리겠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요. 금융권조차도 접근이 되지 않아서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정이자는 20%입니다. 연간. 근데 20% 받으면 다행인데요. 이거 이재명이 발언한 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600%가 넘는다라고 했나요? 450%가 넘는다라고 했나요? 이자가. 대한민국 사채 시장에요. 법정이자 20%가 아니라 지금 수백 프로의 폭리를 취하면서 장기 기증 각서 까지 쓰게 만들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게 만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지금 불법 추심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진짜로 서민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러한데 지금 국민들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준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요. 예. 지금 이러한 사채 시장들 이자 규제부터 하세요. 이자 규제부터 하시고 그 불법 추심에 대해서 엄격한 형법적 잣대를 드러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법 발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법정이자 20%도 서민들에게 너무나 높아요. 20%라고 해도 너무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의 2배 수준, 3배 수준으로 제한을 거세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금리가 3%면 6% 이상 못 받는다. 혹은 9% 이상 못 받는다. 4%면 8% 이상 못 받는다. 12% 이상 못 받는다. 2%면 4% 이상 못 받는다. 6% 이상 못 받는다라고 하면요. 사채 물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돼야 되겠지만 시중금리의 2배 3배라면 전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20%도 높아요.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조정하시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다거나 가족들을 협박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무서워서 신고도 못한 서민들이 많아요. 이거 신고가 정말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보복, 2차 보복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이게 서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권에서 그래도 대출이 됐던 분들 이분들 자기 힘으로 갚아야죠. 자기 힘으로 갚아야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은행권에서조차 대출이 안 돼서 사채 시장까지 흘러간 분들이야말로 지금 인생이 낭떠러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라도 박수 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개인 채무, 민간 채무 문제를 먼저 다뤘는데 국가 채무 문제도 잠깐 여쭤볼게요. 자, 국가 채무가 1,300조가 좀 넘었죠. 1,300조 6천억 정도로 지금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적자성 채무가 약 900조를 돌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저 기록에 보니까 923조 5천억 정도가 적자성 채무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 중에 약 70%를 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이제 국가 채무 문제도까지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악성 표필즘에 따른 이런
국가 채무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좌파 정권에선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됩니까? 네, 빚이 계속 브레이크 없이 냅니다. 갑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국가 경쟁력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서 우리가 순위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건 이재명 탓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진 거니까요.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순위에서요, 국가 재정 안정성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치 경제 못한다, 윤석열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 막 했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점수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높은 점수로. 근데 왜 지금 국가 경쟁력 총평이 떨어졌느냐. 이거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치 불안 문제들인 거예요. 그 언론 문제들인 거예요. 경쟁력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 몸에 가장 와닿는 경제 문제는 실제로 성적이 올라갔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빚이 1000조 시대에서 이제 1400조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자성 채무만 해도 지금 상당히 오른 상태이고요. 이거 지금 청년들이 갚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23년도에 23만 명뿐이 안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게 소수에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들이 지금 기득권 세대들의 기존 세대들의 빚을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세금 더 걷어야 되죠. 예.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내보내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예요. 네,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것이고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퍼대 쓰고 있으면요, 나중에 30년 정도 후가 되고 40년 정도 후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라고 보기 힘든 국가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 빚 정말로 빠르게 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됩니다. 맨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40%뿐이 안 돼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비교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지금 이게 국가 부채가 100%가 GDP 대비 100% 넘어가고 있는 나라들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들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30% 안팎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이 2배에 육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대면요, 빗끌어서 풀어대면 진짜로 대한민국 미래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물가 더 치솟을 겁니다. 아파트도 물가예요, 결국에는. 지금 주택 상승 벌써부터 하는 거 보십시오. 좌파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진짜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진짜 제발 조금이라도 국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책 짜달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국가 채무의 규모도 모르는 네. 사람이 총리가 되는 상황. 국가 부채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20-30% 되나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합니까? 이거 지금 이런 거 정부 예산도 모르던데요. 이거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 예산도 몰라, 정부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몰라. 이거 직무유기죠 지금.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합니까? 네. 국무총리는 우리 김민수 네. 대변인 해야 되겠네요. 네, 시켜주십시오, 이재명 씨. 네. 예, 네. 김민수 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